강대국은 언제나 소리를 냈습니다. 보탄의 소리, 연설의 소리, 위협의 소리. 하지만 진짜 강한 나라는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과시하지 않았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한때 세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물리학이 막혔고 기술이 멈췄으며 강대국의 자존심마저 무너졌죠. 하지만 10년 뒤 정체불명의 어로의 하나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기포가 물의 저항을 지워버리고 유선 유도가 표적을 꿰뚫는 순간 세계는 숨을 삼켰죠. 누가 만든 걸까요? 러시아? 미국? 아닙니다. 데이터엔 제작국 이름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끝내 완성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강대국의 바다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적의 심장을 꿰뚫는 기술, 조용히 혁명을 완성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계의 이슈 속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계산으론 그랬습니다. 초공동 어뢰의 유도 기능을 탑재하는 건 물리학적으로 모순이었으니까요. 러시아도 포기했고 미국도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유선 유도 방식과 가스 터빈을 결합했고 무인 잠수정에서 발사 가능한 실전형 모델까지 완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룰을 바꾸는 혁명이었죠. 안녕하세요. 알렉세이 볼코프입니다. 오랫동안 불가능을 분석해왔고 지금은 가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런던 연구소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환율이 요동치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데 모든 모니터가 붉은색 경보로 가득했죠.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곤두박질치고 아시아 시장은 패닉에 빠졌으며 중동 산유국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파란색을 유지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동료 분석가들은 데이터 오류일 거라며 손을 내저었지만 오류가 사흘째 반복된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혼란의 세계 속에서 한 나라만이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어요. 안정이란 단어는 경제학적 현상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고 뭔가 준비된 게 분명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열람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지표는 안정적이었고 방산 수출 수치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었습니다. 비대칭 해전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고 초공동 어뢰 개발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무기연구소에서 일할 때가 떠올랐어요. 슈크발 프로젝트를 직접 봤던 그 시절 말입니다. 세계 최강의 초공동 어뢰였지만 결국 미완성으로 끝났던 기술이었죠. 유도 기능 없이 직진만 가능했고 소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정확도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했어요. 미국도 같은 결론을 내렸죠. 물리학의 벽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기술을 완성했다는 겁니까?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유선 유도 방식으로 초기 정밀 제어가 가능하고 가스 버블 형성으로 물의 저항을 완전히 제거했으며 종말 유도 모듈까지 탑재해서 표적 추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무인 잠수정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산소가 필요 없으니 1년 내내 바닷속에 잠복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었죠. 수십 미터 깊이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몇 달이고 숨어 있다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지나가는 순간 흔적도 없이 꿰뚫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해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기술 사양서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모든 수치가 완벽했고 모든 데이터가 논리적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선임 분석가 리처드가 화면을 보더니 착시일 거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 정도 규모의 나라가 러시아와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완성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찾는 답은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기술을 만드는 건 결국 인간이고 그 인간들의 신념이 시스템을 완성시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15년 이후 한국의 초공동 어뢰 개발 소식이 끊겼을 때 모두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거나 예산 문제로 중단됐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었죠.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도전이었다며 고개를 저었고 언론들은 야심찬 프로젝트의 좌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가 포기했다고 판단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전진했고 2025년 실전형 모델을 공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건 반전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소음을 내지 않고 결과로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외치지 않고 증명하는 문화였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를 계속 응시했어요. 방산 수출 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고 인도가 한국 무기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주요 외신들은 한국 기술의 확산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놓았죠. 우려라는 단어가 곧 인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술이 위협적이지 않다면 우려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소비국이 아니었습니다. 설계국으로 변모하고 있었고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처드에게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전했어요. 숫자와 보고서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고 사람들을 만나야 했죠.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막을 순 없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생각했어요. 세계가 무너질 때 한 나라만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 나라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게 분석가의 임무였고 진실을 기록하는 게 기자의 의무였죠. 러시아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일하지만 진실만큼은 국적이 없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파란색이었고 나머지 세계는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극명해서 오히려 아름다웠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기술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라는 설명되지 않는 변수를 이해하기 위한 긴 여정 말입니다. 코리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작은 단어 안에 얼마나 큰 비밀이 숨어 있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멀어져 갔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깜빡였지만 모두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반면 머릿속에 떠오른 서울의 이미지는 고요하고 안정적이었죠. 그들이 준비한 게 무엇인지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었고 곧 알게 될 겁니다. 조용히 완성된 혁명은 소리 없이 세계를 바꾸고 외치지 않는 강함은 결국 결과로 증명됩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직접 목격할 시간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기록하는 일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정적이었습니다. 런던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질서를 유지했죠. 공항 로비를 지나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안정은 우연이 아니라 문화라고 말입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지만 어딘가 계획적으로 보였고 도로는 혼잡했지만 혼란스럽진 않았어요. 모든 게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곧바로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초공동 어뢰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러시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으로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러시아 해군 무기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슈크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때 말입니다. 슈크발은 우리의 자부심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초공동 어뢰라고 믿었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물속을 질주하는 괴물이었죠. 가스터빈이
어뢰 앞부분에 기포를 형성해서 물의 저항을 줄이는 원리였고 이론상으론 완벽했습니다. 실제로도 엄청난 속도를 냈어요. 시험 발사 때 수중에서 하얀 궤적을 남기며 돌진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환호했죠.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유도 기능이 없었어요. 발사하면 오직 직진만 가능했고 목표물이 조금만 움직여도 빗나갔습니다. 게다가 소음 문제도 심각했어요. 가스 터빈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적함이 멀리서도 탐지할 수 있었고 회피 기동을 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최고의 물리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였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죠. 속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도 기능을 넣는 건 물리학적으로 모순이었어요. 기포 안에서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고 기포 밖으로 센서를 내밀면 저항이 생겨서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포기했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똑같은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세계 최강의 두 나라가 동시에 포기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한국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기엔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했어요. 발사 직후엔 일반 어뢰처럼 케이블로 연결되어 정밀하게 제어하다가 목표물에 충분히 접근하면 유선을 끊고 가스 터빈을 가동시키는 방식이었죠. 그 순간부터 어뢰는 기포에 감싸여 물의 저항이 사라지고 엄청난 속도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종말 단계에선 종말 유도 모듈이 작동해서 마지막 궤도 수정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포기했던 바로 그 수식이었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중국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만약 중국도 했다면 한국만 특별한 게 아니니까요. 노트북을 열어 중국 방산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초공동 어뢰 관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역시나 시작은 했더군요.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슈크바를 복제하려고 했어요. 설계도를 베끼고 부품을 모방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 나왔지만 정확도는 형편없었고 유도 기능은 아예 포기한 상태였죠. 게다가 실전 배치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발사 영상을 봤는데 어뢰가 목표물을 한참 빗나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중국은 크기와 물량으로 승부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10개를 만들고 10개가 안 되면 100개를 만드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질적 완성도는 없었어요. 복제는 쉬워도 완성은 어렵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접근했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냈죠. 중국은 빠르게 만들어서 과시했지만 한국은 조용히 완성해서 증명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러시아인으로서 자존심은 상했지만 기술자로서는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고서 아래쪽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무인 잠수정에서 발사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유인 잠수함은 승무원 때문에 작전 시간이 제한되지만 무인 잠수정은 산소가 필요 없어요. 1년 내내 바닷속에 잠복할 수 있고 배터리만 충분하면 언제든 대기할 수 있습니다. 적 함대가 지나가는 순간 발사하면 피할 방법이 없죠. 탐지도 어렵고 요격도 불가능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중국 해군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장악했다고 자신하던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질 겁니다. 항공모함도 핵잠수함도 이 앞에선 무용지물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지만 조용했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궁금했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어떤 눈빛을 가졌을지 말이에요. 2015년 이후 개발 소식이 끊겼을 때 세계는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거나 예산 문제로 중단됐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론들은 야심찬 프로젝트의 좌초라고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도전이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10년간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이라며 고개를 저을 때 한국은 가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소음을 내지 않고 결과로 말하는 방식이었죠.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2025년 실전형 모델을 공개했을 때 세계는 경악했어요. 러시아 주요 외신들은 한국 기술의 확산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냈고 인도는 즉각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려라는 단어가 곧 인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위협적이지 않다면 우려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슈크발은 괴물이었지만 불완전했다고 말이에요. 한국은 바다의 저항을 지웠고 세계의 의심도 지웠습니다. 이제 속도가 아니라 철학을 보게 됐어요. 러시아는 힘으로 밀어붙였고 중국은 숫자로 압도하려 했지만 한국은 완성도로 증명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크기가 아니라 정밀함이었고 과시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내일 한국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이 조용한 혁명의 실체를 말입니다.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선언이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택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비호복합 실시간 요격 데모를 보여주겠다는 내용이었죠. 평택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었고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지역이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초공동 어뢰 자료를 보고 충격받았는데 이번엔 또 무엇을 보게 될까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택시를 타고 평택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자 건물이 줄어들고 넓은 평야가 펼쳐졌죠.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평택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나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 기자단이 많이 보였어요. 왜 인도 기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궁금했는데 이유를 듣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한국 비호복합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중국과 파키스탄의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인도는 효율적인 방공 시스템이 절실했고 한국 비호복합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 국방부가 직접 기자단을 파견했던 거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기대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드미트리라는 이름의 모스크바 외신 기자였죠. 그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다 못해 냉혹한 성격으로 유명했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데 귀신 같았어요.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가웠고 웃을 때조차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계산기를 두드리듯 했고 모든 걸 이익과 손해로만 판단하는 타입이었어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고 실패를 즐기는 성향이 있었죠. 그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폄하하러 온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그는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인도 앞에서 잘 보이려고 쇼를 준비했을 거라는 투였죠. 평택이라는 곳도 미군 기지 옆이라 외국인들 눈속임하기 좋은 장소라며 비웃었어요. 실제론 별거 아닐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투엔 조롱이 섞여 있었고 표정은 비웃음 그 자체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곧 그가 틀렸다는 걸 보게 될 테니까요. 훈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고 멀리 주한미군 기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중앙에 비호복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결해 보였죠. 한국 관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비호복합은 분당 600발의 탄을 발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드론을 포착해서 자동 요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바꿨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 그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드미트리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곧 데모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수십 대의 드론이 날아왔어요. 적색 표시가 화면에 가득 찼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훈련장을 가득 채웠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비호복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신이 하늘을 향했고 레이더가 회전하며 목표물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순간 불꽃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탄이 쏟아져 나갔고 하늘이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어요. 드론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연달아 추락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수십 대의 드론이 모두 사라졌죠. 하늘이 순식간에 청명해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인도 기자 한 명이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인도가 직면한 드론 위협을 한국 기술이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드미트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비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굳어진 표정만 남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쇼가 아니라 실전을 보여줬어요. 드론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600발의 불꽃이 질서를 그렸고 한국은 싸움보다 지속을 택했어요. 한국 관계자가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비호복합은 이동 중에도 사격이 가능하고 악천 후에서도 작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유지비가 저렴해서 장기간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수입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드미트리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한국 기술이 인도로 확산되는 걸 원치 않는 게 분명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위협이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고비용 전쟁 시대에 지속 가능한 억제력을 제시했어요. 값비싼 미사일로 값싼 드론을 막는 게 아니라 값싼 탄으로 효율적으로 막는 방식이었죠. 이게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완성도였고 과시가 아니라 지속이었어요. 러시아는 힘으로 압도하려 했고 중국은 숫자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한국은 효율로 승부했습니다. 데모가 끝나고 기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인도 기자단은 흥분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한국 관계자에게 추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답을 찾았으니까요. 반면 드미트리는 홀로 멀어져 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훈련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드론이 가득했던 그 하늘이 이제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탄막이 아니라 질서였어요. 한국은 유행이 아닌 지속을 설계했고 그들의 전쟁은 효율로 정의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크기가 아니라 정밀함이었고 과시가 아니라 완성이었어요. 평택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하고 말이에요. 한국은 매번 예상을 뛰어넘었고 매번 새로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늘의 벽이 완성됐고 그들은 외치지 않고 증명했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전략기술센터에서 제한적 취재를 허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안상 일부 구역만 공개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공동 어뢰와 비호복합을 직접 봤지만 그걸 만든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무기보다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기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오후 시간에 센터 앞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호텔로 돌아와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와 펜을 챙기고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이번 취재는 달랐습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센터 건물이 보였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외관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한국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신분을 확인하고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펜을 들고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됐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밝았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관계자가 앞장서서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복도 끝에 활기찬 연구실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희미한 기계음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모니터 불빛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응시하고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 집중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규호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대화하기에 수월해서 좋았습니다. 김규호 연구원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지만 억양에서 한국인임이 느껴졌어요. 먼저 차를 권했고 의자를 권했습니다. 매너가 있었어요. 저를 손님처럼 대했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문득 중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중국 연구소를 취재했을 때 영어로 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통역사를 거쳐야 했고 대화가 끊겼으며 질문 하나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게다가 배려 같은 건 없었어요. 경직되어 있었고 감시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김규호 연구원은 달랐습니다. 편안했고 친절했어요. 김규호 연구원이 제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물었어요. 슈크발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도 그 프로젝트를 연구했다고 말했어요. 러시아의 접근 방식을 배우려 했지만 결국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투엔 존중이 묻어났어요. 러시아를 깎아내리지 않았고 다만 다른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중국 연구원들은 러시아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김규호 연구원은 달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자 김규호 연구원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자신들은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조용한 기술자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언론에 나오는 것도 원치 않고 상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나라를 지키는데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어요. 그의 책상에 다가가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수식과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고 한쪽 귀퉁이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100번의 실패 후 단 한 번의 성공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손으로 그 글씨를 따라가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김규호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실패가 많았는지 말이에요.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천 번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실패에서 배웠다고 말이죠. 중국이 떠올랐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중국은 실패하면 책임자를 교체했고 프로젝트를 폐기했습니다. 속도를 중시했고 결과를 강요했어요. 게다가 소통도 어려웠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 자체가 난관이었고 배려 같은 건 기대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김규호 연구원은 실패해도 사람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프로젝트를 이어갔고 과정을 중시했으며 신뢰를 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투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오만함은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중국은 숫자로 승부하고 한국은 질로 승부한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규호 연구원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빠르게 많이 만드는 것보다 느리게 완벽하게 만드는 게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쪽 벽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기엔 커다란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화면엔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초공동 어뢰 실험 로그였습니다. 김규호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실패마다 원인 분석과 개선 방향이 적혀 있었고 다음 실험으로 이어지는 흔적이 명확했어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누적이었습니다. 김규호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10년 동안 외부에선 소식이 끊겼지만 내부에선 매일 진전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김규호 연구원의 눈빛은 맑았고 표정은 진지했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감동이 밀려왔어요. 중국 연구소에서 느꼈던 경직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김규호 연구원은 저를 동등하게 대했고 존중했으며 배려했어요. 연구실 한쪽 벽에 붙은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기술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만든다는 문장이었어요. 김규호 연구원에게 저 문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팀원들끼리 만든 좌우명이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예산에서 오지 않았어요. 사람에서 왔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실패하며 함께 일어서는 문화에서 왔어요. 러시아는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했고 중국은 국가의 명령에 따랐으며 영어도 통하지 않는 폐쇄적 환경이었지만 한국은 팀의 신뢰로 움직였고 소통이 가능했으며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였어요. 김규호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말이에요.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 나라가 작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작은 나라는 강해야 살아남고 강함은 기술에서 나온다고 덧붙였어요. 중국은 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만 한국은 작기 때문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절실함이 완성도를 만들었고 완성도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센터를 나서며 김규호 연구원이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악수를 청했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말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은 그들의 손끝에서 흘러나왔고 강함은 그들의 신념에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김규호 연구원의 배려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사람으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었어요. 김규호 연구원과의 만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작은 나라는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그 문장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초공동 어뢰의 기술력과 비호복합의 효율성을 따로따로 봤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움직인다면 전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는 느낌이었어요. 이틀 후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특별한 초청이었어요. 국방 합동훈련 시뮬레이션을 관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훈련은 아니지만 재현 영상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설계한 전장의 미래를 직접 목격하는 기회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근교의 한 군사시설이었고 외국 참관단도 함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나라들이 올지 궁금했지만 더 궁금한 건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지였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나라 참관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도 국방부 관계자들이 보였고 유럽 몇몇 나라의 군사 분석가들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미국 측 인원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훈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고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우리를 지휘소로 안내했어요. 넓은 공간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각 모니터마다 다른 화면이 떠 있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 지휘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여줄 시뮬레이션은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방어하는 통합작전 개념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루프라는 시스템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지하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설명이었죠. 바다에선 무인 잠수정이 초공동 어뢰를 발사하고 하늘에선 비호복합이 드론을 요격하며 중앙의 AI 시스템이 두 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압도됐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운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개념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바다가 보였고 오른쪽 화면에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중앙 화면에는 전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가 떠 있었어요. 적색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선 적 함정이 접근하고 하늘에선 드론 떼가 날아왔어요. 경보음이 울렸고 지휘소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인도 관계자가 숨을 죽였고 미국 분석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탐지가 시작됐습니다. 바닷속 무인 잠수정이 적 함정을 포착했고 레이더가 하늘의 드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중앙 AI 시스템이 두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했고 화면의 목표물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몇 초 만에 판단이 내려졌어요. 무인 잠수정의 발사 명령이 떨어졌고 비호복합의 요격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인간의 판단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했어요. 이게 AI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설계한 미래였습니까? 바다 화면에서 초공동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하얀 궤적을 남기며 엄청난 속도로 돌진했어요. 적 함정이 회피 기동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뢰는 정확하게 명중했고 화면에 폭발 효과가 나타났어요. 동시에 하늘 화면에서 비호복합이 작동했습니다. 분당 600발의 탄이 쏟아져 나갔고 드론대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두 전장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였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하나의 리듬으로 호흡했어요. 중앙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루프가 닫혔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결됐다는 의미였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인도 관계자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고 미국 분석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유럽 참관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습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미래 전장을 설계했고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러시아에서 일할 때 우리는 개별 무기의 성능에만 집중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데 집착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고 개별 성능이 아니라 통합 효율을 추구했어요. 이게 차이였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확장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다와 하늘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연결할 수 있고 더 많은 무기 플랫폼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엔 모든 전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인도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측은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미국 분석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확산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참관단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관계자들은 흥분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유럽 참관단은 한국 측에 추가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선 두 전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강함을 크기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효율에서 찾았어요. 러시아는 힘으로 밀어붙였고 미국은 기술로 압도했지만 한국은 연결로 승부했습니다. 탐지와 결심과 실행이 모든 루프가 닫혔어요. 그들은 거대하지 않지만 완전했습니다.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구조의 완성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휘소를 나서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쟁은 연결의 예술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은 개별 무기의 승리가 아니라 시스템의 승리를 추구했고 일시적 강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강함을 설계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장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세계는 아직 그 설계의 끝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조용히 완성된 혁명은 소리 없이 세계를 바꾸니까요. 택시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대신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을 보고 난 뒤 며칠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면으로 본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무리 정교한 시뮬레이션이라도 현실의 변수를 완벽하게 재현할 순 없으니까요. 날씨가 바뀌고 파도가 일렁이며 바람이 불 때도 저 시스템이 작동할까요? 의심이 아니라 궁금증이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본능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실제 훈련을 참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전 검증이었으니까요. 장소는 서해안의 한 훈련장이었고 보안 비표시 구역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촬영은 제한적으로만 허가되고 일부는 시뮬레이션 클립과 결합해서 보여줄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완전히 공개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발사 장면만이라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약속된 날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를 챙기고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바닷가는 추울 테니까요. 호텔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험의 날이라고 말이에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나라 참관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도와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몇몇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고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하지 않았어요. 파도가 일렁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한국 관계자가 우리를 관측소로 안내했어요. 방풍 유리로 된 공간이었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화면마다 다른 각도의 바다가 보였어요. 한국 지휘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초공동 어뢰 종말 유도, 실사격과 비호복합 다중 요격 시연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 표적함과 드론을 사용하고 날씨 조건도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 했어요. 참관단 모두가 숨을 죽였고 저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어요. 321 그리고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면 아래 어딘가에서 초공동 어뢰가 발사됐고 화면에 하얀 궤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하늘에선 드론대가 접근했고 비호복합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이 들렸고 탄막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옆에 있던 인도 전문가가 손으로 귀를 막았고 유럽 참관단은 쌍안경을 들고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어요. 수면이 폭발했습니다. 표적함이 명중당한 순간이었어요. 물기둥이 솟아올랐고 폭발음이 뒤늦게 들려왔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어뢰는 표적 중심부를 관통했고 오차는 거의 없어 보였어요. 동시에 하늘에선 드론들이 하나둘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호복합의 탄막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포착했고 불과 몇 초 만에 모든 드론이 사라졌어요. 파도가 일렁이고 바람이 불었지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정확함은 우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방금 목격한 장면을 소화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도 전문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유럽 참관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험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니라 현실을 확인시켰어요. 이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러시아는 시험 발사에서 성공하면 만족했고 미국은 통제된 환경에서 작동하면 인정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검증했어요. 한국 관계자가 우리를 분석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선 사후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화면에 방금 전 발사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고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어뢰의 궤적과 속도 그리고 명중 지점이 정밀하게 표시됐어요. 오차율이 화면에 떴습니다. 0.002%였어요.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옆에 있던 유럽 전문가가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비호복합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발사된 탄의 명중률이 98%를 넘었고 요격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한국 현장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바로 다음 훈련에 반영될 거라고 말했어요. 완벽해 보여도 개선할 점을 찾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결과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개선했습니다. 이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그것은 시스템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정확함은 한두 번의 운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본능이었어요. 참관단과 함께 훈련장을 나섰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연습하지 않았어요. 완벽을 연습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힘을 과시했고 중국은 숫자를 자랑했지만 한국은 정확함을 증명했어요. 크기가 아니라 완성도였고 과시가 아니라 검증이었습니다. 인도 전문가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인도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 보였어요. 택시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이 멀어져 갔고 바다는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어요. 노트를 펼치고 오늘 본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함은 습관이 아니라 본능이었다고 적었어요. 한국은 우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믿었어요. 그래서 악천 후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변수 속에서도 정확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일시적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완벽함이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고 보여줬고 과시하지 않고 증명했어요. 세계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의 미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연구소에 보낼 최종 분석 자료였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 그들은 외치지 않고 증명한다고 말이에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은 조용히 완성했고 이제 세계가 따라올 차례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혁명의 목격자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제 보고서를 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다른 분석가들도 관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봤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하기엔 부족했어요. 직접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박람회에 한국 부스가 설치된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보러 오는 차례였으니까요. 박람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메인홀 한복판에 한국 부스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부스는 구석진 곳에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적었는데 이젠 완전히 달랐어요. 부스 입구에 커다란 피켓이 걸려 있었습니다. 설계국이라는 문구였어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설계하는 나라라는 선언이었죠.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고 세계는 이제야 그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왜 한국을 찾아왔을까요? 단순히 무기를 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큰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인도가 한국을 찾은 이유도 여기 있었어요. 중국과 파키스탄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도에게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주국방의 상징이었어요. 인도 국방부 실사단이 한국 부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고 눈빛은 절실했어요. 그들은 비호복합 모델 앞에서 오래 머물렀고 한국 관계자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호복합은 우리의 드론 방패가 될 거라는 말이 들렸어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인도의 하늘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었죠. 계약서를 검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실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으로 승부했고 결과는 명확했어요. 부스 한쪽에서 러시아 기자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드미트리도 보였어요. 평택에서 봤던 그 냉소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경계하는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어요. 한국 기술의 확산을 우려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위협이니까요. 이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면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가 공급될 가능성도 있었고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의 불안한 표정이 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려라는 단어가 곧 인정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위협적이지 않다면 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경계한다는 건 한국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고 강대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외세의 간섭을 받았으며 언제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췄고 나아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 바이어들도 한국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 관계자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한국 관계자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기술 사양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 유럽 바이어가 말했어요. 한국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으로 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싸게 많이 만드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비싸도 완벽하게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양보다 질을 택했고 속도보다 완성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변화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박람회장 한쪽 스크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제금융지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국 방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문구가 보였고 아시아 중견국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로 말이에요.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받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은 시작이고 우려는 경위의 다른 얼굴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은 전쟁을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수출했어요. 무기가 아니라 안정의 개념을 팔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찾는 건 드론 방어 시스템만이 아니었어요. 자주국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유럽이 원하는 건 첨단 무기만이 아니었어요. 균형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진짜 가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독립의 희망이었습니다. 강대국에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박람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한국 부스 앞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각국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악수가 오가며 계약서가 오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인이 아닌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약자가 강자가 되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니까요. 한국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말했어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었고 한국은 그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적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었고 세계는 그 기술에 자신을 비췄다고 말이에요. 균형, 그것이 한국이 팔고 있는 진짜 제품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런던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회색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맑은 하늘이 그리웠어요. 평택의 따뜻한 햇살과 연구소에서 본 연구원들의 진지한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특히 김규호 연구원과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한국의 미래 계획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할 건지 말이에요. 메일을 보냈습니다. 화상회의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하다는 회신이었죠. 약속된 시간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김규호 연구원이 나타났어요.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뒤로 연구실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런던은 어떤지 물었고 저는 비가 많이 온다고 답했어요. 잠깐의 안부 인사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고 말했어요. 김규호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어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김규호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지금은 바다와 하늘을 연결했지만 앞으로는 육지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전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건 꿈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타임라인도 있고 로드맵도 있으며 이미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성했지만 만족하지 않았고 성공했지만 안주하지 않았어요. 다른 기술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더 많은 걸 알고 싶었어요. 김규호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오시면 보여드릴 게 많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보안상 말할 수 없지만 곧 공개될 기술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투엔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오만함은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었고 세계는 아직 그 끝을 모르고 있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김규호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한국 가면 같이 만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차도 함께 마시고 연구소도 더 보여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따뜻함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어요. 악수는 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를 마치고 화면을 끄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됐어요. 국경을 넘어 기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 우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초공동 어뢰의 하얀 궤적과 비호복합의 정확한 탐막, 그리고 김규우 연구원의 진실한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됐어요. 한국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를 믿는 문화 그리고 조용히 완성하는 정신이 한국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어요. 회복력 보고서 한국 모델이라고 말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문장들이 화면을 채워갔어요. 한국의 강함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이며 구조의 근원은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초공동 어뢰는 물리학의 승리가 아니라 집념의 승리였고 비호복합은 공학의 성과가 아니라 협력의 결과였어요. 10년간의 침묵은 실패가 아니라 인내였고 조용한 완성은 포기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김규호 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작은 나라는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해군에서 일하던 시절 말이에요. 우리는 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졌고 거대한 영토를 지배했으며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 강함은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적을 두려워했고 약해지는 걸 두려워했으며 무너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강함은 달랐어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해낸다는 경험에서 왔어요.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섹션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준비되어 있을 뿐이라고 적었어요. 그들의 강함은 반복과 개선에서 나왔고 평화는 준비에서 왔으며 신뢰는 결과에서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가장 조용한 강함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외치지 않는 힘과 과시하지 않는 자신감, 그리고 증명으로 말하는 문화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로 말합니다라고 말이에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런던 연구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세계가 이 보고서를 읽을 겁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고 더 많은 나라가 한국을 찾아올 거예요. 작은 나라의 큰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김규호 연구원과의 약속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에 한국 가면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강하길 바랍니다. 크기로 승부하지 않고 완성도로 경쟁하며 과시하지 않고 증명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바라요. 세계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작은 나라도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의존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입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증명했고 이제 다른 나라들의 차례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이 요란하게 흔들릴 때 어떤 나라는 묘하게 조용하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결국 결과로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죠.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마도 오랜 시간 쌓인 신념과 준비가 만든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힘이란 게 꼭 소리로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느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크기보다 완성도, 말보다 행동, 과시보다 진심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혁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